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부터는 남해안에도 비가 오겠고 내일은 그 밖에 남부와 충청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에는 100에서 최고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오겠고 전남과 경남 지역은 20에서 최고 120mm, 전북과 경북, 충청 남부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KBS 제1라디오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다은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야,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사본부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샵 9730으로 방송 중에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뜨거웠던 이슈들 정리하고 또 이번 주에 눈여겨볼 부분들, 일정들,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 시사구말리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선우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오늘 첫 출연이십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뜨겁습니다. 여야가 연일 공세 방어 수위 높여가고 있고 자녀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조 후보자가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를 통한 정면 돌파 의지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이정근 평론가께서는 이번 사과 또 조 후보자의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또는 리스크가 있을 때 사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과는 두 가지가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시기, 언제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 다음에는 내용,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하느냐. 네. 자, 지난 25일 처음으로 이제 송구하다라고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그 전부터 사실은 고개는 점점 사실 수그러들었고 사실 이 지난주를 보면 화요일까지도 노타이 차림이었어요. 근데 수요일부터 넥타이를 매기 시작하면서 수트도 캐주얼웨어에서 갑자기 이제 싱글 수트로 바뀌고 넥타이 색깔도 점점 점점 짙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안이 그 전주로 비교하면 그래요. 8월 9일에 첫 그 출근하면서 네. 이 대책, 이 청문회 준비단에 출근하면서부터는 굉장히 캐주얼했거든요. 노타이고 텀블러 들고 다니고. 근데 지난주 수요일부터 색깔도 짙어지고 텀블러도 서류로 바뀌고 이 표현도 굉장히 진중해지고 이것이 사실은 이제 지난주 그 딸에 대한 의혹 또는 자녀에 대한 의혹이 수요일 날 완전히 정점에 이르렀다. 모든 신문 언론들이 전부 다 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자녀의 특혜 문제 이렇게 집중된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스스로도 생각한다 이렇게 느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오늘 출근에서도 사실은 송구하다라는 표현을 또 한 번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지켜볼 텐데 청문회에서는 과연 어떤 사과의 표현이 있을까? 그러니까 송구하다가 벌써 두 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판단에 너무 자주 사과를 하는 것도 사실은 불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사과의 어떤 진정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청문회 때를 위해서 사과의 어떤 상황이나 뭐 이것들을 좀 더 아끼는 게 어떤가라는 또 조언도 일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강선우 평론가께서는요? 그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지하게 내가 아픔을 함께 느끼고 있다 공감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그 정서와 좀 괴리됐던 점 그리고 일반적인 국민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어떤 영역에 있었던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는 그런 진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사과만으로 지금 화난 민심이 누그러들 것인가 그럴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건 물론 그 송구함을 느끼는 것도 원하지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됐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지 의혹들이 정말 하루에 수천 건씩 단독 달고 속보 달고 정말 경주마식으로 이제 보도가 쏟아지는데 어느 게 진실이고 그렇다면 어느 게 가짜 뉴스냐, 어느 게 의혹이고 어느 게 사실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과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의혹을 당연히 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저는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해명의 자리가 어디가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청문회가 되는 게 가장 좋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국회인 거잖아요. 네. 국민의 대표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하루빨리 지금 그 청문 날짜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 오전에 원내대표끼리 만났는데 결론 못 냈습니다. 그래서 예. 오후에 이제 법사위에서 결론을 내는 게 뭐 좋지 않겠냐 지금 그런 입장인 것인데 근데 야당에서 이제 합의 안 해주면은 청문 날짜 관해서 합의 안 해주면은 여당에서는 국민청문회 형태로 어떤 뭐 기자회견식의 그런 국민들께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는 우선은 가장 정말 이상적인 그 방법은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는 것, 그것도 법정 시한 내에 그리고 관례에 따라 전례에 따라 열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시사본부 유튜브에서 일라디오 혹은 시사본부 검색하시면 강선우,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의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사고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그 검찰개혁에 대한 정책 발표를 조 후보자가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의견 듣겠습니다. 네, 지금 정책 발표를 벌써 2번 했죠. 근데 후보자가 정책 발표를 이렇게 미리 하는 것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너무나 다른 뭐 사적인 가족들 이야기 또는 어떤 각종 뭐 비위, 비리 이런 것에 대한 검증만 계속 되풀이되니까 다른 후보자들 같은 경우도 미리미리 내가 뭐 후보자지만 장관이 되면 어떤 걸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히는 걸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또 어떻게 시각을 보이냐 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일단은 지금 집중되어 있는 의혹의 큰 줄기들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해명을 미리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지금 그러니까 관례에 따라서 하게 되면 하루인데 하루에 지금 보통 이제 큰 줄기만 따져도 크게 한 10가지 의혹인데 이 10가지 의혹을 세밀하게 전부 다 그 단독 언론들의 단독들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다 정리해서 대답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그냥 지나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리 사실은 큰 줄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청문회 준비단 측의 해명이 그때그때 나오긴 하지만 미진한 부분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예. 출근길에 물어보면 청문회에서 얘기하겠다라고 계속 일관된 어떤 흐름인데 물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발표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사법개혁이라든지 혹은 뭐 기타 지난번에 했던 것 아주 생활 밀착형 그 법률 개정과 관련된 것 굉장히 중요하게 봤는데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게 과연 이 조국 후보자의 개혁일까? 이미 개혁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사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보다 수신, 그러니까 자신이 얼만큼 그러면 공직자에 오르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어떤 엄격한 경계를 했는지, 가족에 대한 또 경계를 했는지 이것이 더 큰 지금 관심이 아닌가 싶긴 하네요. 네. 검찰 개혁의 큰 줄기가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겠다고 이제 오늘 아침에 밝혔습니다.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아니면 공수처 설치 관련은 입법부로 넘어간 사항이잖아요. 그렇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고 그리고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 어느 정도 하드웨어는 완성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본인은 어떤 시행령이나 아니면 검찰 내 문화를 개혁함으로써 그런 소프트웨어를 마련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직권 재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친권 상실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재산에 비례해서 내가 가진 돈에 비례해서 벌금을 내는 그런 재산 비례 벌금제를 하겠다. 그래서 황제 노역에 대한 그런 비판을 없애겠다. 이제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검찰 개혁은 사법 개혁은 진짜 반드시 돼야 되는 영역인데, 근데 다만 이게 뭐 시기나 아니면 이런 게 조금 적절했느냐에 따라서는 평가가 갈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국민들이 지금 조국 후보자에게 화가 난 이유가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정책 발표를 안 해서 내지는 검찰 개혁에 대한 그 의지가 약해서 지금 민심이 들끓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족 문제, 특히 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해명이 조금 더 먼저 이루어졌더라면 그 다음에 정책 발표했더라면 정책 발표를 한 그 내용과 효과도 오히려 더 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예, 법적인 인사청문회 시한은 지금 8월 30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14일이죠. 예. 14일 경과. 자유한국당은 뭐 9월까지도 청문회를 계속해서 더 끌고 가야 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이 청문회는 어떻게 결정을 잡아야 된다고 보세요? 두 분 궁금하네요. 일정을.
저는 이제 조국 후보자의 이번 논란이 최소한 3가지의 교훈을 우리한테 좀 숙제를 준 게 아니냐. 첫 번째는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 관련해서 네.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사실 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물론 한국당에서 무슨 조국 관련된 무슨 법을 낸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좀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되고, 두 번째는 스펙.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드라마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잖아요. 스카이캐슬. 그 실제로 스펙 쌓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학력에 높은 지위를 가진 부모들이 어떻게든 할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목도를 했으니까 지금 수시 전형, 스펙 전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청문회 제도가 사실 너무 좀 이제는 정말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 점도 진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당은 무조건 방어만 하고, 그리고 스스로 검증 안 하고 툭 던져서 검증은 야당과 언론이 해야 되는데 야당과 언론이 제대로 못하면 청문회에서 커봐라 결정적 한 방 안 갖고 왔지? 그러고 통과시켜주는 것. 이런 제도는 사실 유명무실한 제도다. 이건 뭐 진영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미국 얘기를 한 가지만 얘기하면, 미국은 보통 장관 그 후보자의 검증을 1년 넘게 하거든요. 300일이 넘게 하고 그중에 200일을 4개의 기관에서, 그러니까 청문회 전에, 국회에 넘기기 전에 이미 공직자윤리위원회, 그다음에 국세청, FBI, 백악관 내 인사검증팀 4개 기관에서 233가지의 항목을 갖고 이미 탁탁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네. 첫 번째 항목이 66개의 항목, 첫 번째 항목이 가족에 관한 항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족에 대해서 왜 얘기하냐 그러지만 미국은 이미 가족과 관련된 66개 항목이 우리보다 더 철저해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스스로 검증한 후보를 상원에 보냅니다. 그럼 상원 인사청문회가 보통 100일 정도 걸려요. 그리고 그 100일 동안 사실 그러니까 미리 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거의 검증이 됐기 때문에. 네,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미국의 인사청문회 상원 인청은 그 사상이나 이념 또는 뭐 정책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뭐 이렇게 14일 이내에서 하루 딱 뭐 청문회하고 이런 요식적인 청문회가 아닌 정말 개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일정은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저는 오신환 원내대표가 사실 오늘 그 절충안 이틀 하는 거 그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관례라는 것은 사실 법으로 얘기한다면 인천법에는 3일 이내에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틀 정도로 오후에 그것이 서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오신환 원내대표가 그 제안한 그 중재안 정도는 좀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게 법무부 장관이니까요.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다른 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니까 법을 엄격하게 지켜서 청문회법을 지켜서 이제 청문회를 진행하자 그런 입장인데, 근데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쏟아져 나온 의혹이 상당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루 동안 그 이야기가 다 논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청문회를 하고 난 뒤에 의혹이 더 증폭될 수 있는 그런 악순환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재안은 어느 정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청문회를 두고 동상이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법대로 해서 그 날짜 안에 하자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어떻게든 끌어보자는 심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9월까지 끌어가지고 이제 그 동안에 뭔가 의혹 제기를 계속해가지고 소위 스크래치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조금 안 좋은 여론을 추석 그 밥상머리에 한번 올려보자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근데 자유한국당도 이게 너무 끌거나 아니면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하면 민심의 역풍을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절한 그 정말 그 양쪽이 다 해피한 그런 포인트를 좀 찾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청문회만으로 그렇다면 이게 의혹이 예를 들어서 다 해소가 됐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끝낼 수 있는 문제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청문회법이 당연히 저는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고위공직자윤리법도 그러니까 펀드에 관한 펀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없지만 해도 된다는 규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해서도 분명히 보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개혁 문제예요. 근데 교육개혁 문제가 입시제도의 개혁이나 아니면 공교육의 개혁만으로 개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교육이 움직여서 다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도 움직이고 지역 국가 균형 발전도 움직이고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육 개혁이 가야 되는 것이고 교육 개혁과 함께 노동 개혁이 따라가야 되죠. 그렇다면 노동 개혁이 온전히 잘 자리 잡을 수 있으려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실 취직을 하고 일을 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노후의 복지까지도 손을 대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비 효과가 점점 커져서 정말로 개혁을 하는 그런 이게 그 기폭제 역할을 해야 된다. 청문회가 이번 청문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7494님, 조국 후보자 딸 문제 듣고 놀랐습니다만 그렇다면 야권 인사들은 어떨까요? 과연 당당한 인사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2812님, 조국 후보 가족들이 활용한 제도는 전 정권에서 만들었고 이분들은 그걸 활용한 것 아닌가요? 국회의원들 털어보면 다 비슷할 겁니다. 후보자 개인에 대한 비판보다는 시스템을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느티나무님, 조국 후보자 죄송하다 하면서도 사퇴는 못하겠다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2867님, 조국 후보자 과거 본인의 발언에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 실망스럽습니다. 장관 후보자 자리 사퇴해야 합니다. 김선아님은 어떤 게 진실인지 궁금합니다.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알고 싶어요.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기자협회하고 한국기자협회하고 방송기자협회 국민청문회를 주관해달라는 공문까지 보냈다고 하는데 만약에 오늘까지 이 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이 국민청문회 쪽에서 풀어볼까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국민청문회라는 건? 그러니까 그 이제 26일 전제는 오늘까지죠. 26일까지 야당과 합의가 안 된다면 국민청문회 형식을 취해서라도 이제 그 후보자에게 마이크를 한번 주자는 그런 취지인 거거든요. 근데 마이크를 주겠다. 야당 없이도. 그렇죠. 근데 이게 이름이 국민청문회라서 뭔가 좀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형식을 굳이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기자회견 형식인 것이죠. 근데 그 기자회견을 어떻게 뭐 주관한다거나 주최한다는 걸 예를 들어서 여당 쪽이 한다 그러면 신뢰도나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언론사에게 한번 좀 이렇게 공을 넘겨보겠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기자협회도 그렇고 방송기자 그 협회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조금 유보적인 입장인 것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검토, 부정적인 검토 이분적으로 나눠보자면 조금 부정적인 기류로 가고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좀 오후에 이제 결정이 날 테니까요. 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정말 가장 좋은 거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이죠. 네, 이 국민청문회라는 새로운 이 청문회 상황에 대해서는 이종건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만들었을까요? 또 왜 국무총리는 뭐 국회가 또 동의를 해줘야 될까요? 우리가 헌법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든 상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만들자 하나하나 고민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각 같은 경우는 총리는 동의권을 확실하게 명시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어떤 가장 큰 수단으로 국무총리 동의제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내각까지 전부 다 동의제로 하면 사실 대통령이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서 한번 검증의 단계를 거치고 대통령한테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 그런 과정을 하자. 이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원칙을 여하 간에 보이콧이고 뭐고 하는 과정이 서로 공방은 벌이지만 여하 간에 이것이 아니면 뭐 다른 것 하겠다. 이것 자체는 사실 그러니까 그 국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게 아니냐. 어떠한 이름의 청문회라도 국민이 붙었을지라도 편법은 안 된다. 원칙적으로 하고 야당을 최대한 설득을 하고 야당은 최대한 어쨌든 양보를 하는 선에서 무조건 의회가 청문회를 해야지 아니면 권위가 없어지잖아요. 청문회 하는 의미도 없고. 그래서 저는 국민청문회는 편법 청문회다라는 그런 그 인식이 많이 국민들한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8월 9일 개각 발표를 한 이후에 총 7명의 청문회 대상 후보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지금 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 일정이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5명은 잡혔어요. 아마 28일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현수 후보자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 검증은 언제 어디서 하고 있대요? 저는 아니 사실 그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에 조국 후보자의 관심의 초점을 받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하나는 너무 섭섭하실 것 같아요. 네. 장관은 똑같은 장관 아닙니까? 아무리 물론 장관도 서열이 있지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장관이 되는 과정 그리고 내가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과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완전히 뭐 그 관심이 0.1%도 지금 가지 않으니까 이분들은 사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지금 이 나머지 7개 장관급 의 직위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너무 지금 일방적인 상황이 돼버렸다. 이것도 야당에서는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당은 어쨌든 무조건 그냥 가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야당은 나머지의 어떤 장관 후보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검증을 게을리하는 그래서 조국 후보자 때문에 검증을 게을리한다. 이런 비난을 받으면 또 나중에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선우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시죠. 후보 말씀하셨다시피 후보자들도 좀 서운하겠지만 제가 야당 의원이라면 이 뭐 여가위 등에 소속된 이런 야당 의원이라면 야당 의원 입장에서도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인사청문회라는 게 본인이 정말 그 청문회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야당 의원으로서는 그럴 수 있는 장인데 전혀 지금 뭔가 포커스가 안 맞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 자리가 야당 의원들에게도 주목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따져 묻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어찌 보면 절호의 기회인데 전혀 집중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야당 의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서운할 일이다. 근데 다만 집중을 못 받는다고 해도 그 집중이라 하면 이제 언론의 뭐 집중인 거고 그 국민의 관심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검증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그 검증을 철저히 해서 그래서 그게 결국은 국민들께 국익을 되돌려주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로서 우리 민생을 이끌어갈 그런 국무위원들을 철저히 검증을 해서 이런 거는 이렇고 저런 거는 저렇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충분히 그 어떤 한 부처를 이끌고 갈 만한 그런 정책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검증을 해주는 자리니까요. 그 법사위 이외에 그 다른 그 위원회들 야당 의원님들 저는 화이팅 보내고 싶습니다. 예. 이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도 저희가 또 너무 집중돼서 다루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또 워낙에 또 이게 쏟아져 나오는 뉴스라든가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두 분께 공의 한 30초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얘기 해주시고 저희들 헤드라인 뉴스 듣고 와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구 평론가께서. 제가 요즘 그 드라마를 좀 많이 보는데요. 호텔 델루나라는 드라마 물론 K본부가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이런 명대사가 있길래 제가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스스로도 감당 못하면서 누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고 잘난 척하는 거냐. 인간은 어쩌면 그렇게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 탓만 하는 거냐. 이게 이제 마고 할머니가 여주인공한테 꾸짖는 그런 꾸지람인데 사실 지금 조국 후보자의 이 청문회 앞두고 이런 검증 과정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의 삶 속에서 얼만큼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에 대해서 공감대를 느끼게끔 했느냐가 지금 조국 후보자의 스스로의 의혹에 대한 어떤 무게, 검증의 무게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여겼습니다. 네, 강선우 평론가께서는요. 국민의 분노, 실망에 초점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본인의 생활은 욕망대로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말했던 그 가치는 그냥 단순히 선언적이었던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진솔한 사과가 다시 한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계속해서 의혹만 쏟아지고 그리고 뭔가 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사실관계처럼 떠도는 면도 있고요. 근데 후보자의 목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한번 줘보자.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종근 시사평론가, 강선우 시사평론가와 함께 시사구말리 진행하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두 분과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늘 국회에서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법사위의 여야 간사들이 오늘 오후에 모여 일정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독도 방어 훈련인 독도 영토 수호 훈련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반발한 것에 대해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한 정례 훈련이라면서 우리의 주권 사항이고 시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내년에 2조 원 이상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대응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산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해외 원정 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양현석 YG 전 총괄 프로듀서가 조만간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인 인도법안 반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에 대한 실탄 경고 사격이 이뤄진 것은 시위대의 공격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홍콩 경찰이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윤지수 씨 연결합니다. 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상황을 보면 초미세먼지도 또 미세먼지도 전국 대부분 지역 좋은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과 경상남북도 일부 지역만 지금 나쁨 단계를 보이면서 평균적으로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기 확산이 원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통이나 좋은 단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기온이 오르면서 광화학 반응에 의해 오존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구름이 다소 꼈습니다. 서울은 비교적 맑은 편이지만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구름량이 더욱 많고 제주도 지방의 경우 지금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적으로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정도가 되겠지만 제주도 남쪽 해상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안 지역은 오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밤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는 곳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벽녘에는 전라도와 경상남도 지역도 제주도 지역과 함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아침에도 충청 남부 지역과 충청 이남 지방 대부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지역, 또 충청 북부 지역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만 떨어지겠고 오후가 되면 경기 북부 지역이나 강원 북부 지역 대기 불안정으로 해서 소나기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여러 곳에서 우산이 필요하다는 점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남부 지방의 경우 모레 수요일에도 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제주도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되면서 수요일까지 제주도 지방은 많게는 300mm 이상, 남해안 지역도 120mm 이상으로 요란하고 강한 비가 남해안과 제주도 지방에 집중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를 비롯해 전국은 26도에서 32도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30.1도입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오늘 내내 고장난 차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이고요. 이화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중랑구에서 원릉교 쪽 가는데 이 여파로 1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 기흥 동탄 부근은 작업 여파를 받아서 부산 방향으로 정체가 심한데요. 기흥 동탄 부근 5차로에서 표지판 설치 작업을 하고 있고요. 기흥 부근부터 3km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 충주 분기점 부근과 장현터널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3, 4km 구간이 정체가 되고 있고요. 양평 쪽으로는 창녕 부근 2km 구간에서 작업 여파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시사구말리 이종근 시사평론가, 강선호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당 쪽을 가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등 대정부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황교안 대표 경제 파탄, 민생 도탄, 안보 붕괴 등을 이유로 들고 장외투쟁에 돌입했는데요. 이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그리고 비판과는 달리 이번 집회에 자유한국당 추산으로는 1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두 분께 의견 듣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강선우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시죠. 장외투쟁이 진짜 배경이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 하겠다, 밖으로 나가겠다 황교안 대표 이야기했을 때는 황교안 대표 지지율도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 지지율도 자꾸 떨어지고 자유한국당 지지율 자체도 또 계속 떨어지고 황교안 대표 체제 이전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우리 좀 모여야겠다.
해야겠다, 결집해야겠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그런 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장외에 나가가지고 지지자들이 막 지지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즐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장외에 나가자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슈가 터지면서 새로운 명분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지명 철회해야 된다. 그 명분을 찾아서 그래서 명분이 좀 바뀐 면이 있는데 저는 근데 자유한국당이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명분도 바뀌고 그리고 결집한 그 모인 인원도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아니면 조국 후보자나 이런 데 실망한 분들이 내지는 중도층들의 그런 지지가 자유한국당의 지지로 이어지느냐 지금 그런 현상은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장애투쟁 가서 본인들 지지자들은 굉장히 즐겁겠죠. 뭉치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시원하게 하고 근데 그게 국민적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아닌 국민적 지지로 이어지냐 그 다리를 좀 찾아야 되는 게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등 돌렸던 젊은 층이 조국 덕분에 돌아오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놨다고 하는데 이정근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시죠. 한국당 내부의 분위기는 맞아요. 그런 분위기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당이 지난번에 왜 그 패스트트랙 이후에 장애투쟁했잖아요. 근데 스스로 장애투쟁을 이끌어 나가는데 10년을 여당을 하다 보니까 이 장애투쟁 그 야당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해봐서 그런지 좀 익숙하지 않았던 것도 있고 또 그야말로 왜 그렇게 그 당이 장애투쟁을 하면 할당을 하잖아요. 전국적으로 당협에서 다 할당을 해갖고 뭐 동원된 인원이 기본적으로 있고 플러스 알파인데 24일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내부에서 이제 판단하기를 이건 대외용이 아니라 내부에서 판단하기를 생각한 것보다 사실은 굉장히 폭발적이었다. 그리고 최근에 당이 참가하지 아니한 보수 집회가 있었어요. 8월 15일 8.15 때 보수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더 많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고무적인 건 맞고 또 그 분위기가 강 평론가 말씀대로 외부적 요인 그러니까 처음에 이 기획한 것과는 좀 돌발 상황, 조국 후보자의 어떤 변수가 엄청나게 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 이것이 강평론가 말씀에 저 동의하는 게 실제로 그렇다면 한국당의 어떤 정말 고정 지지를 늘릴 수 있는 계기인가? 그건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당이 지금 지지율이 정체된 건 외적 요인보다도 내적 요인이에요. 내부적으로 이제는 정말 한국당이 좀 달라졌다라는 걸 보고 싶은데 칼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외부에 대한 칼은 쓰고 있지만 수술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수술할 거냐라는 거 계속 국민들이 지켜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천 어떻게 하고 제대로 하고 어떻게 정말 이 개혁을 할 것이다. 이 카드를 이제 제대로 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번 주 청문회 전국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9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되는데 이 장애투쟁을 자유한국당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아니요, 국회로 돌아오셔야죠. 근데 황교안 대표가 뭐 장애투쟁도 하고 그리고 원내투쟁도 하고 정책투쟁도 하고 그렇게 세 가지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지만 장애투쟁 하나만 하는데도 뭔가 전열이 정비되지 않고 굉장히 흐트러진 모습을 봤는데 그 세 가지를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메스를 쓸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뭔가 지금 아프다 어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정말 좀 수술을 해야겠구나, 어디를 고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대로 괜찮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보수 통합을 이야기를 하면서 몸집만 좀 불리면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내걸고 있는 그런 보수 통합의 가치가 반문재인 정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가치 중에 뭐를 하지 말자, 그러니까 뭐를 반대하자는 가치가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내부를 개혁을 하고 그리고 보수의 가치가 뭔지 새롭게 내건다면 본인들이 스스로 뭔가 몸집을 불리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몸집이 커지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자유한국당이 연찬회를 여는데 여기에 연사로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초청했다고 해요. 김근식 교수는 안철수 전 의원의 측근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은 그쪽에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원래 이제 명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 원래 김근식 교수가 대북 관련 또 통일 관련 또 외교 뭐 이 세 가지의 전문가잖아요. 경남대 또 전공이 그렇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종편 패널에서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보다도 깊이 있게 이 패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그런 그 이유 때문에 초청을 했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정치적인 수사죠.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왜냐하면 지금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미 프로포즈를 했고 뭐 바른미래당에 했고 또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만 뭐 이렇게 이 프로포즈를 한 건 아니잖아요. 안철수 전 의원한테도 한 거니까 이것이 하나의 굉장히 큰 사실 상징일 수밖에 없다.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와해 직전이고 또 다른 정계 개편이 이제 곧 일어날 텐데 우리나라는 총선 직전에 그 정당 이름이 없어지는 정당 굉장히 많이 봐왔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큰 어떤 단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김근식 교수가 그날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대북 외교에 대한 어떤 비난만 할 거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저는 한 가지 노림수가 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조국 저격수를 지금 자칭하고 나섰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를 보면은 이제 조국 후보자에 관한 저격, 비판을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거기도 하나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손혜원 의원하고 김성태 의원 재판 관련해서도 좀 다뤄볼까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두 분과는 지금 이 부분은 못 다루고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사구말리 이종근 시사평론가, 강선우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